네, 안철수 전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 선언 후 국민의당 집안 싸움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후보 등록 시작됩니다. 안 전 대표가 출마를 강행할 경우 앞으로 당 상황에 어떤 변수가 될까요?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경찰은요, 지금 분위기가 매우 뒤숭숭하다고 합니다. 이 최고위 수뇌부들끼리 정권 교체기에 진실 공방까지 벌이면서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니 밑에서 일손이 잡히겠습니까? 정치권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국민의당 내일부터 이제 후보 등록 시작이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안철수 전 대표 마음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죠? 그렇죠. 이미 지난번에 이제 출마 선언을 할 때 그때 마음을 다 정했다라고 봐야 되고요. 지금 단계에서 이제 일부 이제 동교동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출마 철회 요구가 좀 있지만 이런 부분에 안 전 대표가 영향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지금 안 전 대표 주위로 이른바 친한 인사들의 결집 현상이 좀 눈에 띄게 좀 두드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전대 대결 국면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성환 평론가께서도 특별하게 다른 생각은 아니시죠? 비슷하시죠? 네, 그렇죠. 예. 지금 상황에서 완주를 못하고 만약에 중도 포기한다 그러면 또 철수한다는 소리 듣지 않겠습니까? 결국 안철수 전 대표가 대선까지 다 감안을 한 로드맵을 가지고 출마를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중도 그만두면 안철수의 미래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 짚어보죠. 요즘 그 영화 택시 운전사, 네. 저도 봤습니다만 그 5.18 민주화 운동을 다룬 영화라서 정치인들도 계속 보는 것 같은데 어제는 정동영 의원이 봤고 오늘은 안철수 전 대표가 기자들이랑 밤 9시에 본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행보일까요? 일단 이번에 이제 전당대회 구도가 탈호남이냐 호남이냐 이런 구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호남 대 안철수 이게 두 구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 입장 그렇지 않고 다른 후보들 입장도 마찬가지지만 호남의 민심 잡는 게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다. 특히 이제 안 전 대표 입장에서는 호남에서 이 지난 대선에서 이 안철수 전 대표가 굉장히 좀 실망을 많이 줬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호남의 바닥 민심은 그렇게 좋은 상황이 못 되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더더군다나 호남 지역 의원들이 안철수 전 대표 출마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호남 대 탈호남, 비호남의 구도를 만들면 불리하다. 그러니까 그 구도를 깨는 작업을 하는 게 일단 필요하다고 안 전 대표 측에서는 봤을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호남과 비호남의 구도를 좀 흐트릴 수 있는 방법은 호남에서 일단 민심을 잡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도 5.18 관련 영화를 보고 그렇죠. 나도 네. 호남의 아들이다라는 예.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를 예. 해왔었으니까요. 예. 자, 그런데 지금 불리한 구도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는 이 룰이거든요. 룰이 여론조사를 반영을 한다든가 많이 반영한다든가 그러면 아무래도 안철수 전 대표한테 유리할 텐데 이번 경선은 그런 룰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여론조사를 반영하지 않고 이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는 걸로 예.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죠. 결선 투표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이제 안철수 전 대표도 요청을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 입장에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자라는 어떤 요구를 거절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이고 도입이 됐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안 전 대표에게 과연 불리하냐 유리하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불리한 것만도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선 가도 다른 후보 간에 예를 들어서 정동영, 천정배 두 후보의 연합 이런 게 없을 수도 있다. 이제 연합을 한다고 해도요. 지금 봐서는 연합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야 되겠죠. 예. 아무래도 예. 천정배, 정동영 의원이 연합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대선 후보를 지냈고 예. 또 지난번에 이제 원외위원장들 상당수가 또 출마를 요구를 했었고 지금 현역 의원들 중에서도 한 15명에서 20명 정도가 이미 이제 안철수 전 대표를 지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러한 흐름이라면 서로 결선 투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안 전 대표에게 그렇게 불리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그렇게 치열한 논쟁 과정을 통해서 결선 투표를 통해서 당 대표를 뽑는 이러한 과정이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더 어떤 생존을 위해서 활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측면에서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천정배 정동영 단일화.
뭐 일단 결선 투표제라는 제도 자체가 서로 간에 이제 마지막에 1대1 구도를 만드는 방법이니까요. 나중에 결선 투표제까지 가게 될 경우에는 두 후보가 단일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건 뭐 불가피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출마하는 데 대해서 왜 이렇게 호남이 반발하고 있나 이걸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이제 축구 경기할 때 국가대표 선수들 축구 경기할 때 보면은 뭐 실력이 어떠니 저쩌니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골 넣으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출마하더라도 호남에서 그냥 먼저 호남계 의원 중에 정동영이든 천정배든 골을 그냥 넣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반발하느냐? 결국은 안철수 전 대표의 맞상대할 만한 그 어떤 후보가 없다고 하는 점에서 위기감. 예, 그런 점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호남의 민심이 좀 악화돼 있다고 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호남이 이번 선거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실력으로 승부해서 골을 넣어야 된다. 그러면은 천정배하고 정동영 두 후보가 결국은 단일화하는 방법밖에 선택을 할 방법이 없는 것이고,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뭐 결선 투표제로 들어가기 전에 그냥 처음 경선 들어갔을 때 그냥 과반으로 압도해서 이기는 방법이겠죠. 근데 그 방법이 과연 그렇게 녹록할 것인가? 이거는 조금 좀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전남 전북 단일화, 그러니까 뭐 천정배, 정동영 단일화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얘기도 하시는데, 자, 그 마지막으로 이 안철수 전 대표가 만약에 이번에 뭐 하지 말라고 하는데 출마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뭐 안철수 전 대표 뜻대로 안 됐다면 그때 가서는 정치적으로 남은 카드가 거의 없어요. 만약에 이번에 떨어지게 되면 뭐 정계 은퇴하는 거죠. 네, 정계 은퇴하는 거고. 저는 이번에 안철수 전 대표가 지난번에 이제 출마 선언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자세히 이렇게 읽어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안철수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때 이른바 내세웠던 자강론, 국민의당 중심의 자강론,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계속 갖고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리고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정계의 지금 현재 바른정당,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민주당 이 사자 구도, 정의당까지 5당 구도 이 부분에서 어떤 식이든 변화가 올 가능성이 크고,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당과 그 바른정당 간의 여러 가지 연대 시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각도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안철수 전 대표가 선출이 된다면 예.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이번에 이제 출마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뭐 안 된다면 정계 접어야 되는 예, 거죠. 그건 뭐 예. 네, 안철수 전 대표는 머릿속에 딱 한 가지가 좀 들어있다고 봐요. 호남 없이도 안 되지만 호남만으로도 안 된다. 지난 대선 때 계속 나왔던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호남이라고 하는 틀에 갇히면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들을 계속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지나치게 드러냈기 때문에 호남에서 지지율이 막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고 결국 결집이 안 됐는데, 안철수 전 대표의 머릿속에는 호남만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그러니까 다음 지방선거 때에도 호남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전국적으로 국민의당이 어떤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정도의 승리를 얻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나의 미래도 있다고 보는 건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호남하고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앞장서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겠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 해보죠. 요즘 경찰 뭐 최고 2층이라고 하는 경찰청장이 중앙경찰학교장과 진실 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촛불 집회 관련돼서도 있었고요. 주장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지금 그래픽 좀 보시죠. 지난 그 촛불 집회 당시에 그 광주경찰청에서 이 페이스북에 그 안전을 강조하는 뭐 그런 내용을 쓰면서 민주화의 성지라는 표현이 있었답니다. 뭐 그게 나쁜 표현이 아니죠. 그런데 이철성 경찰청장이 약간 비꼬는 투로 민주화의 성지에서 근무하니까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게 이 강인철 중앙경찰학교장의 폭로였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철성 경찰청장이 전화한 사실 없다. 물론 전화를 다른 통화는 했겠지만 SNS 그 아까 보신 것과 관련해서 한 것 없다. 그러면서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또 그 다음에 촛불과 관련해서 뭐 촛불이 이길 것 같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이제 시민단체까지 가세를 했죠.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결국 법적인 문제까지 지금 진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촛불 집회에 대해서도 결국 이제 결국 촛불 집회로 이게 정권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뭐 그렇지 않다는 식의 어떤 얘기를 같이 했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의 정서를 건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반발이 좀 심한 상황이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문제를 떠나서 네. 경찰의 이제 최고위직이라고 하는 두 분이 이렇게 싸우는 모습이 국민한테 어떻게 비춰질까? 이게 굉장히 좀 의문이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담에 관한 문제와 공적인 문제를 어디까지 좀 영역을 볼 것인가? 이 굉장히 좀 애매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 근데 어찌됐든 한쪽 일방이 경찰청장이라는 지위에서 이게 국민이 어떤 촛불 민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하했다거나 광주가 어떤 민주화의 성지라고 했던 부분을 폄훼하거나 이런 문제들을 얘기했다고 하는 것을 폭로했다고 하는 점에서는 경찰 내부의 어떤 굉장히 고위직 간의 알력 다툼이나 이런 점들이 그대로 노출됐다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 문제의 본질은 알력 다툼이에요. 뭐 누구는 민주투사고 누구는 그렇지 않고 이거를 가리자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지금 발언에서도. 그런데 하나만 더 제가 듣고 오늘 보도가 보니까 이런 폭로가 나오기 나흘 전에 강인철 경찰청장, 중앙학교장이 이철성 총장이랑 독대를 했답니다. 그때 중앙학교장 요즘에 비위가 있어가지고 특별 감찰을 했더니 좀 혐의가 나와서 당신 수사 대상이야라는 얘기를 본인이 들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오갔다는 또 다른 폭로가 지금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2009년 상황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2009년 당시에 이제 그때는 국세청이었는데 무대가 한상열 국세청장과 최근에 이제 최순실 재단 찾아다니는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간에 상당한 어떤 내부 이제 권력 국세청장을 둘러싼 암투가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저는 뭐 비슷하게 봅니다. 이철성 경찰청장과 강인철 중앙경찰학교장 간에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미 지난 6월부터 이 강 학교장에 대해서는 감찰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강 학교장 입장에서는 이건 표적 감찰이다. 나를 겨냥한 그러면서 이제 반발을 계속 해 오던 상황에서 그날에 이제 독대가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 자리에서 이철성 청장이 자신에게 이른바 당신이 좀 여러 가지로 이런 감찰 결과 이런 게 발견이 돼서 좀 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지금 강 학교장이 이러한 얘기를 하기 시작한 때가 그 다음 날부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언론에 이제 제보가 되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반발을 이렇게 이제 언론에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표출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건 이번 사태의 핵심은 보면은 전임 정권이 임명한 경찰청장이 그대로 계속해서 청장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경찰 내부에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일단의 그룹들의 어떤 이철성 청장과의 이 청장 자리를 둘러싼 갈등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표출되어 나온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그 지점이거든요. 과거 이제 검찰총장은 이제 뭐 사표를 냈고 물러났고 이철성 경찰청장은 나는 내 임기 남았다 그래서 지금 계속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도 그냥 뭐 두 사람에 싸우지 마셔 이러고 끝날 문제가 아니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 거예요. 방금 전에 임기를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경찰청의 독립적인 어떤 운영을 위해서 2년의 임기를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지난 정권 시절에 이철성 경찰청장이 임명이 됐고 뭐 이른바 이제 최순실의 어떤 인사 파일 안에 이철성 경찰청장이 있었다. 뭐 이런 논란까지 지난번 이제 국정농단 사태 때 드러나기도 했었는데. 장시호의 증언에 있었죠. 예. 근데 이게 촛불 집회 때 굉장히 관리를 잘했다고 하는 게 일종의 이제 업적이나 성과처럼 돼서 결국은 이제 현 정부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과거의 어떤 전례나 이런 것들 보면은 정권이 바뀌면은 경찰청장이 스스로 물러나거나 이런 경우가 뭐 있어 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결국 계속 이제 임기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가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뭐 대통령이 직위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경찰청이 뭐 서로 간에 이권이든 아니면은 뭐 경찰청장 자리를 두고 알력 싸움을 하든 간에 한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든 개입을 해야 될 텐데 문제는 경찰의 독립성을 훼손했다고 해서 정치권에서 반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청 내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라는 게 아마 제가 볼 땐 청와대의 기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레드라인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제 지금 뭐 수사 의뢰하고 그다음에 피소당하고 이런 상황까지 가버렸는데 조금 더 넘어갈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청와대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또 개입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글쎄 이게 청와대가 또 개입을 하자니 사실 이게 상당히 민감한 거고 지금 상대가 경찰청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폐청산의 얘기와는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뭐 경찰 내 독립 문제를 또 제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접근을 못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상당히 부담되는 부분은 있죠. 일단 이제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이 사건 자체를 이제 조사를 하는데 제3자 입장에서 보기에 아니 그럼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는 특수수사과 과연 제대로 조사를 하겠느냐 이런 문제가 일단은 제기가 되고 또 이제 시민단체가 검찰에다가 이 사건을 조사해달라고 지금 또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검찰이 개입할 여지가 또 생기는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검경 이른바 수사권 조정 문제 등등 이런 것들이 현안이 돼 있는 상황에서 예. 검찰은 지금 빠르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름대로 개혁 작업을 해나가는 모양새를 갖춰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경찰은 지금 수뇌부 간에 이러한 식의 이른바 진흙탕 싸움으로 빠져들어가는 양상을 보일 경우에 예. 이런 부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것은 예. 이제 청와대로서 사실은 큰 틀에서의 권력 운영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상황이 조금 더 가면 제가 보기엔 어떤 식이든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짧게요. 아까 한상률 안원구 국세청 갈등, 수뇌부 갈등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결론 어떻게 났죠? 두 사람 다 결국은? 그렇죠. 한상률 청장도 이제 그 당시에 뭐 저 대구까지 내려가서 이렇게 이상득 전 의원한테 줄대려고 하다가 그게 이제 언론에 그때 당시 이제 제가 썼습니다. 그 기사를.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물러날 수밖에 없는 나중에 이제 그림 노비까지 겹치면서 그렇게 예. 됐고 결국 둘 다 아웃됐죠. 네, 좋지 않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등 신임 군 수뇌부의 신고를 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 문제, 앞서 전해드렸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국방개혁 문제도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환골 탈퇴 수준의 국방개혁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역시 뭐 국방개혁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강도 높은 국방개혁. 그냥 국방을 좀 더 개선한다거나 국방을 좀 더 발전시킨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예 환골 탈퇴하는 정도 수준의 국방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당면 과제는 역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이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군사 대응 태세를 빠른 시일 내에 조금 완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역시 자주 국방 능력을 높여 나가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방산비리. 이제는 다시 뭐 방산비리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또 함께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 또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역시 이제는 우리 군 장병들에 대한 인권 보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만전을 기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번에 이거 불거진 사건을 보면 과거에는 그것이 거의 관행적으로 되어 오다시피 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우리 다들 마음가짐이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할 때입니다. 이번에 국민들이 받았던 충격은 그동안 군 장병들에 대한 인권 어떤 침해가 주로 선임병들에 의해서 있어놨는데, 이번에는 우리 군 최고위급 장성 또 그리고 그 가족에 의해서 행해졌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우리 군내 이 과거의 어떤 관행으로 쭉 내려온 이런 문화에 대해서 좀 일신이 있어야 할 것 같고, 어쨌든 뭐 이렇게 또 새로운 군 수뇌부 진용을 갖추었으니 저로서는 아주 든든합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불거진 군 이 공관병 문제까지 그리고 이 방산 비리 문제까지 군의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개혁 문제 나왔으니까요. 어제 문무일 총장이 기자회견 하지 않았습니까? 검찰 개혁을 하겠다.
그런데 수사권은 내놓기는 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결국은 방어를 위한 공격을 하고 있다. 지금 현재 문무일 총장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을 찾아가서 만난 것이나 또 최근에 인혁당 사건 등등과 관련돼서 검찰의 과오를 처음으로 어쨌거나 국민들한테 이제 사과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수사심의위원회 도입 등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검찰의 자체적인 개혁안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 이런 것은 결국 검찰을 향해서 지금 닥쳐오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공직자 비리 수사체 도입이라든지 이런 검찰 개혁의 이런 파고를 일정하게 우리가 선제적으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함으로써 되도록이면 좀 파장을 줄이더라도 예를 들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일정하게 수사권을 내주는 쪽으로 가더라도 좀 최소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선제적인 지금 공격을 검찰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뭐 그런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검찰총장이 기자 간담회를 생중계까지 허용하면서 하는 경우도 극히 드물었고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과거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도 극히 드문입니다. 그런 것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100대 맞을 배 일단 10대 맞고 그냥 끝내면 안 될까요?라고 얘기한 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과거 이제 우리가 권력기관들이 셀프 개혁안을 내놨는데 그 셀프 개혁안대로 제대로 실행된 적도 없고요. 셀프 개혁안이 이 국민의 요구에 기대치에 부응해 본 적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문무일 검찰총장이 어제 내놓은 개혁안을 보면요. 개혁안의 핵심은 수사권 조정위원회 뭐 이런 것들 만들어서 외부의 어떤 정치적인 압력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검찰이 독립하겠다. 이제 여기에는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그러니까 수사권, 기소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검찰 권력을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가에 관한 내용은 쏙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권력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잘 관리해서 잘 행사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국민들이 요구했던 거는 세계적으로도 지금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엄청난 권력을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권력을 일단 민주적 질서에 맞게 권력을 일부 내려놓고 분산시키고 서로 상호간에 견제하는 방식으로 나가야 한다는 게 국민적 요구다. 그런 면에서는 한 반쪽짜리 개혁안밖에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김성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